수술을 마친 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통증을 참으며 화장실에 가고 있었다. 수술실 근처를 지나던 중 우연히 내 딸과 박 원장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 말들은 마치 칼날처럼 닫힌 문틈을 뚫고 들어와 내 심장을 사정없이 찔렀다. 저 단독주택의 명의 이전 서류는 이미 다 서명해 두었어. 매일 아침에 주사 한 대 놓아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하면 그 재산의 25%는 네 것이 되는 거야. 나는 복도에 얼어붙어 링거 거치대를 꽉 움켜쥔 채 내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내 친딸, 그 아이 아빠가 우리를 버린 후 내가 홀로 힘들게 키워낸 그 아이가 이제 시장에서 채소를 흥정하듯이 내 죽음을 흥정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다음으로 들려온 말은 나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 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한 어조였다. 지은아, 우리가 이런 짓을 한 게 처음도 아니잖아. 67세 노인이 수술 후에 깨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의심하겠어? 그냥 합병증이라고 하면 돼. 그 순간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딸의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고 그들이 이미 여러 번 저질렀던 죽음의 거래였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내 친자식이 나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한다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말해주겠다. 모든 것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지은이가 나를 찾아왔는데 그녀가 내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만 띠는 그런 웃음을 얼굴에 걸고 있었다. 그때 나는 부엌에서 만두를 빚고 있었는데 손에는 만두소와 양념이 잔뜩 묻어 있었다. 찜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김은 온 집안을 고기와 채소 향으로 가득 채웠다. 그 냄새는 언제나 내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나는 지은이가 내가 빚은 만두를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에 온종일 바빴다. 그녀는 벌써 2달 동안 나를 찾아오지 않았었다. 엄마, 정말 맛있겠다. 그녀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들어섰다. 마치 아직 이곳에 사는 사람처럼. 그녀는 내게 서둘러 포옹했지만 전혀 온기가 없는 포옹이었다. 그러고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꼭 쥔 채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와 고기가 듬뿍 들어간 만두를 빚었어. 나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웃으며 말했다. 커피 마실래? 방금 한 주전자 내렸어. 엄마, 시간 없어. 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어.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어서 온 거야. 중요한 일. 지은이가 나를 찾아올 때마다 항상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저 내가 잘 지내는지 묻거나 우리 모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지난날을 추억하기 위함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만두소 양념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두 손을 닦으며 말했다. 말해봐, 딸아, 무엇이 필요하니? 엄마, 요즘 계속 엄마 몸이 걱정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들렸지만 눈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엄마, 몇 달 동안 계속 위통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담낭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성심병원의 박 원장님과 이미 얘기했어요. 그분은 국내 최고의 외과 의사 중 한 분이시고 마침 저에게 신세를 진 게 있어요. 다음 주에 바로 수술해 주실 수 있대요. 다음 주?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다. 글쎄 치은아, 내가 이 나이에 수술하는 건 위험해. 게다가 그렇게 아프지도 않아. 그냥 식단 조절만 하면 될 것 같아. 엄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지금 수술 안 하면 나중에 악화되면 어떡해? 만약 중증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엄마는 내가 엄마 없이 살기를 바라는 거야? 그 말은 어떤 미통보다도 나를 아프게 했다. 그녀가 정말 나를 아끼고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어머니란 언제나 자식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고 싶어하는 법이다. 모든 징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지라도 말이다. 알았어.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네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은이가 웃었다. 하지만 그건 안도의 웃음이 아니라 승리의 웃음이었다. 잘 됐다. 내 말이 맞지?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수속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 엄마도 알잖아. 의료위임장,
보험 서류 같은 거 말이야. 박 원장님이 이 서류들을 나에게 주면서 엄마 서명을 받아오라고 했어. 그녀는 명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는데 심지어 식탁에 남아있던 만두속 찌꺼기까지 덮어버렸다. 그것은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찬 면 묶음의 서류였고 내가 알 수 없는 의아한 용어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게 뭔지 나한테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되는 거니? 엄마, 이건 다 일반적인 표준 서식들이에요. 수술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같은 거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믿으세요. 날 믿어요. 이 세 글자는 어머니가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될 마법의 주문이었다. 나는 지은이가 가리키는 곳마다 서명했다. 자세히 보지도 더 묻지도 않았다. 나는 내 딸이 나를 보살펴주고 있다고 믿었기에 서명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서명했다. 나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내 죽음의 판결문에 서명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일주일 후 나는 성심병원 3층의 1인실에 입원했다. 지은이는 내가 편히 쉬려면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실 벽은 차가운 미색이었고 창문 밖으로는 칙칙한 주차장이 보였다. 공기 중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수술 전날 밤 박 원장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남자였는데 50대쯤 되어 보였다. 은혜색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웃을 때 드러나는 치아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손목에 찬 시계는 아마의 옛집보다 더 비쌀 것 같았다. 숙분 씨, 당신을 뵙게 되어 기쁩니다. 지은 씨에게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간단한 수술이라 일주일도 안 되어 집에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집으로?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그들이 나를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게 할 계획을 세워두었으면서 그는 감히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술은 화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수술실 천장을 기억한다. 인공태양처럼 밝았던 수술등들. 산소 마스크가 내 얼굴을 덮었고 간호사는 열부터 세라고 했다. 나는 새까지 세었고 눈아픈 힘의 암흑으로 변했다. 태어났을 때 복부에서 둔한 통증이 밀려왔고 입안은 모래를 삼킨 듯이 텁텁했다. 지은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지만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산호색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두드렸고 매우 다급해 보였다. 엄마, 어떠세요?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너무 아파. 목말라. 간호사에게 물 달라고 할게. 엄마는 쉬어야 해. 박 원장님이 수술은 아주 완벽하게 됐다고 했어. 완벽. 그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오자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그 후 이틀 동안 나는 통증과 진통제, 그리고 지은이의 매번 15분밖에 안 되는 짧은 병문안 속에서 보냈다. 나는 온종일 멍한 상태였다. 민준 씨가 한 번 왔었는데 문 앞에 서서 지금 몇 시냐고 묻듯이 건성으로 내가 괜찮은지 묻고는 가버렸다. 다른 친척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지은이가 그들에게 내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조금 나아진 기분이었다. 통증이 줄어들어 부축을 받으면 침대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간호사 호출벨을 눌러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나는 혼자 가기로 결심했다. 링거 거치대를 끌며 천천히 걸었다. 이른 아침의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아주 느리게 걸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작은 승리였다. 다른 병실을 지나갈 때 나는 텔레비전 소리, 환자의 기침 소리, 그리고 누군가 나지막이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아마 좋지 않은 소식을 막 들었나 보다. 그러다 수술실 근처의 한 사무실을 지나갈 때 나는 지은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나를 그 자리에 멈춰 서게 했고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저 단독주택의 명의 이전 서류는 이미 다 서명해 두었어.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무슨 서류? 무슨 주택? 내일 아침에 주사 한 대 놓아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하면
그 재산의 25%는 네 것이 되는 거야. 세상은 마치 멈춰버린 듯했다. 복도가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링거 거치대를 죽으림을 다해 붙잡았고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렸다. 지은아, 우리가 이런 짓을 한 게 처음도 아니잖아. 67세 노인이 수술 후에 깨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의심하겠어? 그냥 합병증이라고 하면 돼. 이것이 증거였다. 이것은 나의 의심병도 환각도 아니었다. 내 친딸이 나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내가 믿었던 의사는 그녀의 공범이었다. 내 다리는 힘없이 풀려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텅 빈 복도에 서서 그 사무실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단어가 나를 무덤 속으로 한 뼘 더 밀어넣는 듯 느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들과 맞서고 싶었지만 두려움과 배신의 고통이 나를 꼼짝 못하게 했다. 그녀가 전부 서명한 게 확실해? 박 원장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점심 식사 메뉴를 논하듯이 너무나 태연했다. 100% 확실해요. 주택 토지양도 동의서, 위임장, 전부 다 서명했어요. 제 변호사가 이미 서류를 등기하러 갔어요. 그녀가 숨만 끊어지면 그 집은 자동으로 제 명의로 넘어올 거예요. 박 원장님, 그건 3천만 원짜리 땅이에요. 강원도에 있는 단독주택이고 넓은 정원까지 딸려 있다고요. 3천만 원. 이것이 내 딸의 눈에 비친 나의 가치였다. 그것은 내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주신 옛집이었고 지은이가 자란 곳이었고 우리가 함께 나무를 심고 내가 그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곳이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은행 계좌의 숫자로 변해버렸다. 민준 씨가 이미 구매자를 찾았어요. 지은이가 말을 이었다. 서울에서 온 투자자인데 그걸 고급 펜션으로 바꾸고 싶어 해요.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했으니 깔끔하게 처리될 거예요. 아주 좋아. 박 원장이 대답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그때가 마침 간호사들 교대 시간이라 목격자가 가장 적을 거야. 내가 직접 치사량의 약물을 닌거에 주입할 거야. 그러면 즉시 심장마비가 올 거야. 완벽하게 자연사처럼 보이겠지. 이 수법은 내가 이전엔 2번이나 썼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 4번,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다른 자녀들, 다른 가족들, 그리고 다른 노인들. 이 병원에서 살해당했고 모두들 그것이 하늘의 뜻이거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럼 두검은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이제 약간 걱정스러워 보였다. 두검할 필요는 없겠죠? 두검은 없을 거야. 사망진단서는 내가 서명하니까. 수술 후 합병증이라고 쓰거나 고령으로 인한 심장 기능 저하라고 쓸 거야. 매번 그렇게 썼고 관련 부서에서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내가 여기서 원장으로 15년이나 있었고 수술도 막 마쳤으니 모든 것이 합리적이지. 나는 구역질이 났다. 수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죽이는 것에 대해 너무나 태연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마치 내가 그저 처리해야 할 일거리, 그들과 돈 사이에 가로놓인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듯이. 그럼 우리 외삼촌은 아무것도 의심 안 하겠죠? 지은이가 물었다. 나는 나에게 남동생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부산에 살고 있었고 내가 입원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게다가 그녀가 서명한 서류에 따르면 네가 유일한 합법적인 상속인이니까. 네 외삼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 나는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일어설 참이었다. 그들이 나올 참이었다. 나는 당황했다. 만약 그들이 나를 여기서 본다면 내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계획을 앞당길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그 치명적인 주사를 놓을지도 모른다. 나는 필사적으로 링거 거치대를 돌리며 경실 쪽으로 향했다. 막 수술을 마친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다. 수술 상처는 불타는 듯 아팠다. 봉합선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바로 그 순간 나는 내 경실로 뛰어들어갔다. 나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눈을 감고 거칠고 큰 숨소리를 조절하려고 했었다.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복도에서도 들릴 것 같았다. 지은이의 하이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다. 그녀가 내 병실로 들어섰다. 나는 온몸이 굳은 채 깊이 잠든 척했다. 속으로 그녀가 내 이마에 식은 땀을, 이불 아래 떨리는 내 두 손을 발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아직 자고 있네. 지은이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가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에게서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한때 우아하다고 생각했던 제스민 향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역겹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곳에 몇 초간 서 있었지만 내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지금 당장 일을 처리할까 생각하는 걸까? 대대로 나를 질식시켜 돈을 미리 손에 넣을까 고민하는 걸까? 마침내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었고 무력감이었으며 깊이 사안했던 이에게 배신당해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내 딸은 언제부터 이런 괴물로 변한 걸까? 나는 그녀가 어릴 적 아팠을 때 밤새 침대 옆을 지키며 얼음 수건을 갈아주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의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아빠가 단 한 푼도 주지 않아 두 가지 일을 병행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가 대학 졸업식 때 나를 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나 덕분이라고 말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다. 나는 벽시계를 보았다. 지금은 오전 11시. 박 원장이 독약 주사를 들고 올 때까지 내게는 7시간이 남아 있었다. 19시간. 내가 여기서 죽음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반격할 것인지를 결정할 19시간. 내 몸은 너무나 허약했다. 막 수술을 마쳤고 몸에는 튜브가 꽂혀 있었으며 배에는 새 상처가 있었고 다리는 힘없이 풀려 설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내게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다.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게는 7시간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모든 움직임이 내 몸이 아직 내 마음이 하려는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나는 손가락에 끼워진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뽑았고 기기는 즉시 날카로운 경보음을 울렸다. 몇 초 후 간호사 한 명이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젊었고 30대쯤 되어 보였다. 머리를 묶고 있었고 눈빛은 매우 부드러웠다. 그녀의 명찰에는 서연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측정기가 떨어졌어요. 나는 그녀를 뚫어져라 응시하며 그녀가 공범인지 아닌지 그녀의 눈빛에서 판단하려 했다. 그녀는 박 원장과 지은이의 계획을 알고 있을까? 나는 누군가를 믿어야 했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숨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문부터 닫아줘. 서연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래도 시키는 대로 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 어디 아프세요? 진통제 주사 놓아드릴까요? 나는 이 병원을 떠나야 해요. 지금 당장, 오늘 밤,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아주머니, 방금 수술하셨잖아요. 아직 퇴원하시면 안 돼요.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상처가 감염될 수도 있고, 심지어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 내가 여기 있으면 나는 죽을 거예요. 하지만 병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고 손톱이 거해 그녀의 살을 파고들었다. 나는 내 딸과 박 원장이 내일 아침 내 집을 차지하기 위해 나를 살해할 계획이기 때문에 죽을 거예요. 이 말들이 절망과 함께 터져나왔다. 나는 서연이 내가 약물 부작용으로 환각을 본다고 생각해서 경비원을 부르고 나에게 진정제를 놓아 순순히 죽음을 기다리게 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놀라움은 뭔가 더 어둡고 깊은 것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공감이었다. 똑바로 말해주세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누군가 들을까봐 걱정하는 듯 문 쪽을 긴장하며 흘끗 보았다. 대체
무엇을 들으신 거예요? 전부 말해주세요. 그 순간 나는 내가 올바른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눈에서 나는 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더 나쁜 것을 보았다. 나는 확인을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복도에서 들었던 모든 단어, 서명된 서류, 계획된 독약 주사, 치사량의 약물, 이전에 네 명의 희생자, 그 3천만 원. 내 말이 끝나자 서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떨고 있었다. 우리 엄마도 2년 전에 이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그때 엄마는 71세셨는데 간단한 고관절 수술을 받으러 오셨을 뿐이었어요. 박 원장은 수술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했지만 사흘 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대요. 합병증이라고 이 나이에는 흔한 일이라고 했죠. 그날 밤 박 원장이 사망진단서에 서명했고 부검은 없었어요. 나는 충격받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언니와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는 그때 분명히 상태가 아주 좋았고 회복도 순조로웠으니까.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2주 후에 언니는 엄마의 집을 팔았다. 시내 중심가의 큰 집이었고 수천만 원짜리였다. 나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언니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서류에 서명해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남겼다고 했다.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공통된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도와줘요. 나는 애원했다. 나를 도와주면 나도 당신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낼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이 단호해졌다. 제 근무는 밤 10시에 끝나요. 그때쯤이면 사람들이 적을 거예요. 제가 사복 한 벌을 구해드릴게요. 인거도 빼드릴 거고요. 주차장까지는 직접 걸어가셔야 해요.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기어서라도 나갈 거예요. 그 후 몇 시간은 내 생에 가장 길고 느린 시간이었다. 매 순간이 달팽이처럼 기어갔고 마치 시간을 쉬니 내가 위험에 처했음을 아는 듯했다. 오후 3시 지은이가 민준 씨와 함께 돌아왔다. 그들은 병실로 들어섰는데 얼굴에는 역겨울 정도로 가식적인 걱정스러운 표정을 띠고 있었다. 엄마 어떠세요? 지은이가 허리를 숙여 내 이마에 키스했다. 그녀의 숨결에서는 값비싼 커피 향이 났고 거짓말의 악취도 풍겼다. 나는 온몸에 힘을 다해 겨우 그녀를 밀쳐내지 않고 그녀의 얼굴에 대고 소리 지르지 않았다. 나 다 알아. 피곤해. 나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중얼거렸다. 상처가 아파. 박 원장님이 이건 정상이라고 했어. 내일이면 훨씬 나아질 거야. 민주 씨가 문가에 서서 웃으며 말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손을 주머니에 넣고 시계를 보고 있었다. 내일이면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겠지. 이미 죽었을 테니까. 엄마, 필요한 거 있으세요? 오늘 밤 제가 옆에 있어 드릴까요? 지은이가 물었지만 그녀는 이미 다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동의할 거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아니, 괜찮아. 딸아, 너는 가서 쉬어. 난 괜찮아. 알았어요. 그럼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올게요. 그녀는 즉시 일어섰고 눈에 띄게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민준 씨는 이미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 몇 글자는 한때 내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이제는 텅 비고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들렸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골마 터진 썩은 과일처럼. 그들은 떠났다. 나는 그들의 발소리가 곡도 끝에서 사라지는 것을 들었고 그들의 속삭이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고 다시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다. 나는 내가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딸을 위해 울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 힘들게 일했던 지난 세월을 위해 울었다. 나는 친자식을 맹목적으로 믿어 서류에 서명했던 어리석은 여자를 위해 울었다. 하지만 울음 뒤에 밀려온 것은 분노였다. 그리고 분노는 슬픔보다 훨씬 유용했다. 저녁 7시 병원에서 저녁 식사가 나왔다.
종이죽처럼 아무 맛도 없는 흰죽한 그릇과 녹은 플라스틱 같은 초록색 젤리. 나는 한 입도 먹지 않았다.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했고 다가올 힘든 싸움을 위해 힘을 비축해야 했다. 8시 서연이 혈압을 재러 들어왔고 다른 나이 든 간호사 한 명도 그녀를 따라왔다. 그 여자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서연은 내 눈을 보지 않고 조용히 일을 마친 후 나갔다. 나는 그녀의 뜻을 이해했다. 아직 대가 아니었다. 밤 9시를 기다려야 했다.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흘렀다. 나는 복도에서 교대 근무자들의 인수인계 소리,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는 소리, 퇴근하는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 들었다. 병원은 더욱 조용해지고 어두워졌다. 마치 건물조차도 세상이 잠든 사이에 그 벽 안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9시 반 서연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손에는 캔버스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안에서 문을 잠갔다. 우리에게는 20분이 있어요. 그녀가 헐떡이며 말했다. 그 후에는 수간호사님이 순찰을 돌 거예요. 아주머니가 없다는 것을 알면 경보가 울릴 거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회색 운동복 바지, 흰색 긴팔 티셔츠, 그리고 낡은 운동화 한 켤레를 꺼냈다. 제 옷인데 아주머니께는 좀 클 수도 있지만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걸로 찾았어요. 그녀는 내가 앉도록 부축했다. 복부의 극심한 통증은 마치 누군가 안에서 칼을 돌리는 것 같았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신음을 참았고 서연이 내 환자복을 벗겨주도록 했다. 내 몸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수술 상처는 붉고 부어오른 선이었고 그 위에는 거지가 붙어 있었다. 팔에는 주사와 링거 자국으로 인한 몸이 여기저기 퍼져 있었다. 마치 전쟁터 같았다. 이거 아플 거예요. 서연이 경고하며 링거를 뽑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링거를 뽑아낼 때의 따끔거리는 통증은 내가 입술을 피가 나도록 캐물어야만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그녀는 내가 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모든 동작이 고문이었다. 팔을 들어 상의를 입는 것은 눈앞이 아찔하게 만들었다. 허리를 숙여 바지를 입는 것은 거의 기절할 뻔하게 했다. 하지만 나는 해냈다. 나는 옷을 입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갑옷을 입듯이. 이제 잘 들으세요. 서연이 내 신발을 신겨주며 말했다. 우리는 직원 전용 계단을 이용할 거예요. 복도 끝 창고 옆에 있는 곳이에요. 이 시간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3층을 걸어 내려갈 거예요. 제가 아주머니를 직원 주차장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제 차가 거기 있어요. 흰색 낡은 차라 눈에 띄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엔요? 제가 아주머니를 저희 집으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지은이가 분명히 거기로 찾아올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미숙이라는 애가 있는데 인천에 혼자 살아요. 그 애가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아주 믿을만해요. 제가 보장해요. 미숙. 그 이름은 내 기억 깊숙한 곳에 무언가를 일깨웠다. 미숙. 이 미숙 말인가? 40년쯤 전에 인천에 살았던 그 아이? 서연은 놀라서 나를 바라보았다. 네, 아주머니 그분을 아세요? 그녀는 젊은 시절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나중에 결혼하고 이사하면서 연락이 끊겼지. 운명은 돌고 돌아 언제나 기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는 법이구나. 그럼 그분이 아주머니를 보면 분명 기뻐할 거예요. 가요. 시간 없어요. 그녀는 내가 침대에서 내려오도록 부축했다. 내 다리는 젤리처럼 떨렸다. 서연은 내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내 허리를 단단히 감쌌다. 그렇게 우리는 두 마리 상처 입은 동물처럼 복도로 들어섰다. 복도는 어두웠다. 전기 절약을 위해 형광등은 3분의 1만 켜져 있었다. 우리의 발소리는 정적 속에서 증폭되었다. 지나가는 모든 문 뒤에는 엿보는 눈들이 숨어 있는 듯했다. 우리는 창고에 도착했다. 서연이 옆문을 열었다. 그곳은 직원 전용 계단이었다. 얼굴에 와닿는 공기는 축축하고 먼지 냄새를 풍겼다. 이곳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계단이었다. 비상상황이나 청소부가 환자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을 때만 사용했다. 손잡이를 꽉 잡으세요.
서연이 나에게 지시했다. 천천히 가세요. 한 계단씩.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계단 한 칸 한 칸이 고통이었다. 수술봉합선이 당겨지는 것 같았고 뱃속에서 뭔가가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2층 중간쯤 왔을 때 나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못하겠어. 서연아, 너무 아파. 하실 수 있어요. 내일 당신이 죽기를 기다리는 딸을 생각하세요. 박 원장이 준비한 독약 주사를 생각하세요. 당신 전에 살해당한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그들이 이기게 둘 건가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분노가 다시 내게 힘을 주었다. 나는 계속 아래로 내려갔다. 한 걸음씩, 한 층씩, 마침내 1층에 도착할 때까지.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우리는 주방 근처에 후문 복도에 있었다. 남은 음식, 데워지는 음식, 그리고 산업용 세척제 냄새가 났다. 복도 끝에는 경비원이 있었지만 그는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빨리. 서연이 속삭였다. 우리는 복도를 가로질러 옆문으로 빠져나갔고 그 문은 바로 주차장으로 통했다. 밤의 차가운 공기가 따비처럼 내 얼굴을 때렸다. 10월이었다. 날씨는 쌀쌀해졌고 나는 얇은 상에 하나만 입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공기는 자유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주차장은 어두웠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는 마치 맹수처럼 위협적으로 보였다. 서연은 나를 이끌고 차들 사이를 헤치며 뒤 범퍼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 흰색 작은 차 옆으로 갔다. 빨리 타세요. 그녀가 조수석 문을 열었다. 나는 좌석에 쓰러지듯 앉았다. 통증은 이제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배가 축축한 것을 느꼈다. 고개를 숙여보니 회색 운동복 바지에 붉은 얼룩이 번지고 있었다. 피가 나고 있어. 나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서연은 핏자국을 보고 얼굴이 참백해졌다. 맙소사, 봉합선이 터졌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미숙 씨에게 가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나는 백미러로 성심병원이라는 흰색 건물을 보았다. 나는 그곳에 들어가면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그곳은 내가 예약된 무덤이었다니. 우리는 텅 빈 거리를 달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의 10시가 되어가고 있었고 도시는 유령 도시 같았다. 가로등 불빛이 최면 거는 듯한 무늬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피를 멈추려고 배를 누르고 있었다. 따뜻한 피가 내 상의를 적시는 것이 느껴졌다. 얼마나 더 가야 해? 나는 힘없이 물었다. 20분. 숙분 아주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20분. 이 20분 안에 나는 과다 출혈로 죽을 수도 있다. 이 20분 안에 병원이 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 20분 안에 지은이가 엄마가 도망쳤다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고통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고 그 피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다. 대신 나는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을 생각했다. 완벽한 엄마, 희생적인 여자, 항상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 나는 67년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 보냈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내 앞에 두었으며 그것이 사랑의 정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랑은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 사랑은 돈 때문에 당신의 죽음을 흥정하지 않는다. 사랑은 가식적인 미소로 당신의 죽음 판결문에 서명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눈을 떴다. 나는 이 차 안에서 피를 흘리며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은이가 내 옛집을 뜻대로 상속밖에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박 원장이 노인들을 계속 살해하고도 법망을 빠져나가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차는 마침내 황폐한 정원이 있는 작은 집 앞에 멈춰섰다.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다. 서연이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내 나이 또래의 여자가 문 앞에 나타났다. 흰머리가 성성했고 눈가의 주름은 세월의 흔적을 깊이 새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한눈에 그 익숙한 눈을 알아보았다. 40년 만에 만났지만 나는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미수가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가가 순식간에 눈물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다. 숙부나, 세상에 정말 너였구나. 도움이 필요해.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어서 두 다리가 풀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낯선 침대에서 깨어났다. 몸에는 라벤더와 부드러운 목화 향이 나는 이불이 덮여 있었다. 방은 어두웠고 침대 옆 탁탁 위에 작은 스탠드만 켜져 있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내 몸의 모든 부분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지 기억해내는데 몇 초가 걸렸다. 됐니? 미숙의 목소리가 구석의 의자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침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컵을 들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너는 6시간을 잤어. 우리 집 문 앞에서 쓰러져서 나 정말 깜짝 놀랐다. 나는 일어나 앉으려 했지만 너무 아파 움직일 수 없었다. 미숙은 내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며 내가 앉도록 도와주었다. 천천히 해. 서연이가 최선을 다해 네 상처를 돌봐주었어. 봉합선 몇 군데가 터지긴 했지만 피는 멈췄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목숨은 살렸어. 서연이는, 그녀는 발각되기 전에 서둘러 병원으로 돌아갔어. 내일 퇴근하고 올 거야. 미숙은 내게 컵을 건넸다. 마셔봐. 꿀을 넣은 캐모마일 차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몸속에서부터 나를 감싸는 온기처럼 느껴졌다. 고마워, 미숙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도와주다니.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는지 몰라. 우리가 네 상처를 돌보는 동안 서연이가 모든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어.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다. 내 친딸, 내 핏줄이 너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니. 나는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내 귀로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나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고 그 온기가 나에게 약간의 인간성을 되찾아주는 것 같았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기억하니? 너는 내 가장 큰 단점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는 것이라고 자주 말했지. 미숙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가 그 남자를 만났을 때를 기억해. 지은이 아빠 말이야. 내가 너에게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경고했었지. 그는 그저 네 돈과 네 집을 탐냈을 뿐이라고. 네 말이 맞았어. 지은이가 5살 때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 그 후로 나는 너와 연락하지 않았어. 네 말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 너무 부끄러웠어. 미숙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정말 어리석었어.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40년의 우정을 놓쳤으니 우리는 더 이상 하루도 낭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도 나처럼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것은 세월과 고생의 흔적이었지만 그녀의 소나기 힘은 여전히 강했다. 미숙아, 네 도움이 필요해. 그저 숨는 것만이 아니야. 나는 지은이와 박 원장을 막아야 해. 그들이 더 이상 아무도 해치게 둘 수 없어. 알아. 그래서 서연이가 가자마자 아들에게 전화했어. 미숙의 눈에서 자랑스러운 빛이 번뜩였다. 지훈이 기억나지? 그 애는 지금 변호사야. 노인 학대 소송 전문이지. 그는 악덕 병원이나 불효자식들을 상대로 많은 소송에서 이겼어. 노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질들을 전문으로 다루지. 나는 절망 속에서 처음으로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그가 정말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숙부나, 내 아들은 평생 너 같은 사건을 기다려왔어. 환자를 살해한 악덕 원장, 엄마를 죽이려 한 딸, 그리고 문서 위조까지. 이것은 단순히 너의 복수가 아니야. 이것은 박 원장에게 살해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되찾는 일이야. 방문이 열렸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섰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안경을 썼고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숙분 아주머니, 저는 지훈입니다. 저희 엄마에게 아주머니 상황을 들었어요. 저는 바로 서울에서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이 일이 얼마나 긴급한지 알았기에 밤새 달려왔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노트북을 열었다. 먼저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에 서명하셨는지,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전부 다요. 그 후 1시간 동안 나는 내 모든 일을 그에게 이야기했다. 지우는 나를 방해하지 않고 그저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기록했다. 내가 박 원장이 이전에 니건의 사례를 더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을 언급하자 그의 눈이 빛났다. 그것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보았을 때의 눈빛이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가 말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이 상습적인 범죄 패턴이고 다른 희생자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사건은 중대 형사 사건이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니라 재산을 노린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박 원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죠? 저는 대화를 들었을 뿐이고 녹음도 증거도 없어요. 지훈이 웃었다. 그게 제일입니다. 먼저 아주머니가 서명하신 그 서류들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 종이 더미 안에 대체 무엇이 쓰여 있는지 봐야겠어요. 내 장담컨대 그 안에는 의료 서식으로 위장한 재산 이전 동의서가 끼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류는 지은이에게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원은 법적으로 환자가 서명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저는 아주머니의 위임 변호사 자격으로 성심병원에 가서 아주머니의 병력 기록과 서명된 모든 서류를 열람할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들은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럼 그들이 박 원장에게 알리면 어떡하죠? 바로 그렇게 알리게 할 겁니다. 그가 아주머니에게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해요. 그러면 그는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훈이 노트북을 닫았다. 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안 돼요. 그러면 지은이가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눈에서는 전략적인 빛이 번뜩였다. 숯분 아주머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박 원장과 아주머니, 딸은 아주머니가 병원에서 내일 아침 독약 주사를 기다리며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질 겁니다. 공황은 그들을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끌 겁니다. 아마 도망치려 하거나 어쩌면 서로 다투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공황은 증거를 남길 겁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말이 맞아. 게다가 실종 신고를 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해. 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환자를 잃어버리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꼼꼼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지. 좋아요. 나는 동의했다. 지은이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날이 밝으면 제가 병원에 전화할 겁니다. 제가 아주머니의 변호사라고 말하고 제 의뢰인이 병실에서 사라졌다고 말할 겁니다. 그들에게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수색 절차를 시작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모든 것을 규칙대로 할 겁니다. 지훈이 일어섰다. 이제 아주머니는 쉬셔야 합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겁니다. 지훈이 떠난 후 미숙은 나를 다시 눕혀주었다. 무섭니? 그녀가 불을 끌 때 내가 물었다. 죽을 만큼 무서워.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나기도 해. 분노는 두려움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래야 내가 아는 숙분이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몸의 통증은 계속되었지만 마음의 통증이 더 고통스러웠다. 나는 지은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을 끊임없이 되짚어보며 내가 이전에 무시했던 징조들을 찾았다. 그녀는 언제부터 괴물로 변한 걸까? 아니면 그녀는 항상 이랬는데 내가 모성애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걸까? 나는 그녀가 12살 때 키우던 햄스터가 죽어 며칠 동안 울었던 것을 떠올렸다. 나는 그것이 슬픔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그 눈물마저 연기였는지 의심한다. 나는 그녀와 민준 씨의 결혼식을 떠올렸다. 그들이 돈이 없다고 울어서 내가 모든 비용을 댔다. 2억만 원이 넘는 돈으로 결혼식을 치렀는데 정작 중요한 가족 사진에는 나를 부르지도 않았다. 나는 잊혀진 모든 생일, 걸려왔지만 받지 못했던 모든 전화를 떠올렸다. 징조는 항상 있었지만 나는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아침 6시. 나는 집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미숙은 커피를 끓이고 있었고 지우는 나지막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힘겹게 일어섰다. 모든 근육이 아우성쳤다. 나는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보았다. 나를 되돌아보는 그 여자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다크서클은 깊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내 눈빛에는 새로운 것이 담겨 있었다. 결심, 억눌린 분노, 정의에 대한 갈망. 나는 미숙이 준 옷으로 갈아입었다. 진한 갈색 긴 치마와 미색 상의. 좀 크긴 했지만 적어도 깨끗했고 어젯밤의 핏자국은 없었다. 방문을 나서자 지우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손짓했다. 네, 알겠습니다. 67세 수술 직후 환자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요, 변명은 받지 않겠습니다. 박 원장과 즉시 통화해야겠습니다. 그가 지금 바쁘다고요? 그럼 부원장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지우는 소화기를 맞고 나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들이 당황했어요. 완전히 당황했어요. 6시에 회진 갔는데 아주머니가 없더래요. 지금 온 병원이 아주머니를 찾고 있대요. 나는 박 원장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경악한 얼굴을 상상하며 마음속에서 어두운 쾌감이 솟아올랐다. 여보세요. 지훈이 다시 통화에 집중했다. 이 부원장님 되십니까? 저는 임지훈 변호사입니다. 속분 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이 비병원에서 의문스럽게 실종되었으며 상황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CCTV 화면, 완전한 경력 기록, 그리고 지난 24시간 이내에 그녀와 접촉한 모든 직원 명단을 열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환자 실종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박 원장이 왜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전화 저편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당신들의 내부 규정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제게는 2시간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요구하는 것을 내놓지 않는다면 저는 고소할 겁니다. 의료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 미수 혐의까지 포함해서요. 부 원장님, 믿으십시오. 만약 언론이 사립병원에서 수술한 노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들의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2시간. 그는 전화를 끊고 사나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군. 20분 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스피커폰을 켰다. 임 변호사님. 상대방의 목소리는 남성적이고 부드러웠지만 억제되어 있었다. 나는 즉시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다. 박 원장이었다. 저요. 누구시죠? 성심병원의 박 원장입니다. 속분 씨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녀를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미 병원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그럼 CCTV에는 무엇이 찍혔습니까? 잠시 멈춘. 아직 결론은 없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10시경 직원 전용 계단으로 나갔고 그 후로는 행방불명입니다. 정말 우연이네요. 어떤 곳은 지키고 어떤 곳은 안 지키고. 임 변호사님. 이 안에 어떤 음모도 없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숙분 씨는 방금 수술을 마쳤기에 약물로 인해 일시적인 혼란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그녀는 분명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을 겁니다. 지우는 나를 흘끗 보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박 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있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매우 또렷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귀 병원에서 들었던 흥미로운 대화들에 대해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저쪽의 정적은 귀청이 터질 듯 했다. 나는 박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을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었다. 그 가식적인 우아함은 사라졌다. 당신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곧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특히 제 의뢰인이 녹음한 몇몇 중요한 대화 내용을 제가 공개할 때 말이죠. 녹음 같은 건 없었다. 그것은 허세였다. 하지만 이 수법은 통했다. 잠시만요, 변호사님. 어쩌면 우리가 이 문제를 문명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숙분 씨가 치료에 대해 불만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이에 오해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해? 지훈이 비꼬듯이 반복했다. 돈 때문에 살인을 계획한 것을 오해라고 부르다니 정말 신선한 발상이군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고발이며 증거 없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와 동시에 저는 2시간 후에 검찰과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과 당신 딸의 은밀한 거래, 그리고 당신이 언급했던 다른 4건의 사례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사에게 제출할 겁니다. 또다시 침묵. 이번에는 더 길고 더 무거웠다. 박 원장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어조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미장하지 않고 위험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변호사님, 당신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일에 다시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 뒤에는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들은 방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원장님, 저는 그저 신중하게 말하라고 조언하는 것뿐입니다. 조언 고맙습니다. 이 통화는 녹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뚜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미숙은 입을 틀어막고 눈을 크게 떴다. 세상에, 그가 공개적으로 너를 협박하다니. 봐라, 완벽해. 지훈이 휴대폰을 거두었다. 사람은 절망에 빠지면 실수를 저지르게 마련이다. 박 원장은 방금 그가 꼼꼼이가 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떳떳한 사람은 협박하지 않는다. 떳떳한 사람은 사실로 반박한다. 그때 미숙이 충전해둔 내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나에게 만지지 말라고 손짓하며 자신이 보겠다고 했다. 누구인지 볼까? 지은이었다. 5통이나 연달아 걸려왔다. 이어서 문자들이 폭탄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지훈이 읽어주었다. 엄마, 어디 있어? 나 걱정돼. 병원에서 엄마가 없어졌다고 해. 빨리 연락해줘. 엄마, 혹시 오해가 있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그냥 어디 있는지 말해줘. 이거 장난 아니야. 엄마 아프잖아? 의사 필요해. 나랑 민준 씨가 엄마 찾아다니고 있어. 만약 엄마가 다시 연락 안 하면 나 경찰에 실종 신고할 거야. 변호사도 부를 거야. 그에게 답장해줘. 지훈이 내게 휴대폰을 건넸다. 하지만 딱 한 문장만 답장했다. 나 괜찮아. 나 변호사 있어. 나 찾지 마.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 몇 글자를 입력했다. 천성. 지은이가 답장했다. 변호사? 변호사는 왜 찾아? 엄마, 나 무서워. 누가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 했어? 나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지호는 내게 전원을 끄라고 손짓했다. 아주 좋아. 이제 그녀는 아주머니가 깨어있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은 그녀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게 만들 겁니다. 아마 박 원장에게 전화할 겁니다. 그들은 싸우거나 심지어 내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싸울 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는요? 내가 물었다. 이제 우리는 지방검찰청으로 갈 겁니다. 저에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중대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검사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챙기기 시작했다. 숙분 아주머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많은 질문을 할 겁니다. 아주머니가 그 대화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해내도록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신고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주머니 딸은 체포될 것이고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지은이의 어린 시절 모습을 떠올렸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을 떠올렸다. 내 손으로 딸을 감옥에 보내야 하는 고통이 나를 찢어발기는 듯했다. 하지만 이어서 나는 그녀가 사무실에서 가전제품을 흥정하듯이 냉혈하게 내 죽음을 흥정했던 것을 떠올렸다. 박 원장이 언급했던 다른 4명의 희생자들을 떠올렸다. 친척들이 자연사했다고 믿었던 그 가족들을 떠올렸다. 나는 아주 확신한다. 그녀가 나를 죽이기로 결정한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범죄자일 뿐이다. 지우는 칭찬하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시죠. 우리는 뒷문으로 나와 지훈의 차에 탔다. 시내로 향하는 길에 나는 창밖에 익숙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내가 자주 가던 빵집, 지은이가 어릴 적 놀던 공원.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사람은 이미 변해 있었다. 우리는 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지훈은 나를 이정혜 검사에게 데려갔다. 그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얼굴은 근엄했다. 나는 3번째로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번에는 감정적인 토로가 아니라 공식적인 고발이자 증언이었다. 이정희 검사는 듣고 나서 표정이 매우 심각해졌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니라 병원 내부의 조직적 범죄입니다. 만약 박 원장이 정말 4번의 살해를 저질렀다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모든 의심스러운 사망진단서와 재산 이전 기록을 조사하고 부검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지훈이 물었다. 완전한 조사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숙분 씨의 증언과 아침의 협박 전화 녹음을 바탕으로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 검사가 말했다. 숙분 씨, 저희가 용의자들을 체포하기 전까지는 아주머니를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저희는 아주머니를 안전가옥에 거주하게 할 겁니다. 형사가 24시간 보호할 겁니다. 범죄자처럼 숨어 지내야 한다니. 이것은 나를 굴욕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필수적인 일임을 알았다. 얼마나 숨어 있어야 하죠?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며칠이면 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2명의 사복 형사가 나를 시외곽의 한 아파트로 호송했다. 그곳이 나의 안전가옥이었다. 창문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 앞에는 항상 사람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다. 찾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지은이가 사망 증여 관련 등기와 위임장을 실제로 처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사전 계획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원 기록을 검토하던 중 지난 4년간 3건의 유사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노인들의 간단한 수술 후 돌연사, 그리고 즉시 이루어진 재산 이전,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 내일 새벽 동시 작전으로 체포할 겁니다. 혼자 메시지를 읽으며 나는 승리의 기쁨 대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만 느꼈다. 다음 날 아침 6시 반 텔레비전 뉴스에서 속보가 터져 나왔다. 성심병원 재산 놀이살인 사건 발생. 검찰 다각도 수색. 박 원장 체포. 나는 화면을 보았다. 박 원장이 하얀 가운을 입은 채 병원에서 끌려 나오는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이어서 화면은 지은이의 집으로 바뀌었다. 민준 씨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고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지은이, 그녀가 경찰과 수갑을 보았을 때의 그 얼굴은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순수한 분노.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소리 질렀고 음소거 처리되었지만 나는 그녀가 무슨 욕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나를 욕하고 있었다. 이 순간에도 그녀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뉴스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3천만 원짜리 단독주택 때문에 악독한 딸이 원장과 공모하여 친모 살해 시도. 지훈이 그날 오후 나를 찾아와 자료 묶음을 가져왔다. 박 원장은 가명을 위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을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모든 거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공범들을 경계하여 한 수 적어두기 위해 기록했던 것이었습니다. 희생자 명단이 확인되었는데 그중 한 분이 노왕 할머니 70세. 그분이 바로 서연의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서연의 어머니. 맞습니다. 서연이 아주머니를 도운 것은 그녀가 계속 증거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가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 지은이는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아주머니가 노만이 나서 망상증이 있다고 말했고 아주머니가 자발적으로 사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책임을 박 원장에게 떠넘기며 그가 자신을 세뇌시켰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땠냐고? 그는 처음부터 무너져 자백했고 내부 고발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지은이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지은이가 자신을 빈털터리로 만들 것이라고요. 이 점은 나도 믿었다. 지은이의 통제 욕구는 항상 강했다.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다. 법정은 빈자리 없이 꽉 찼다. 지은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연한 화장을 한 채 순진한 척하려 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오직 냉담함만이 있었다. 이 점에 검사의 공세는 날카로웠고 위조된 모든 서류와 통화 기록을 제시했다. 내가 증인석에 앉아 지은이의 변호사가 내가 노만이 났다고 의심할 때 나는 허리를 곧게 켰다. 변호사님, 저는 제 딸이 박 원장에게 제 목숨값을 200만 원에 흥정하는 것을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또렷하고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배심원단은 단 4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합의에 이르렀다. 살인 미수, 문서 위조 모두 유죄. 판사는 지은이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은이는 아무 표정 없이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눈물을 흘렸다. 슬퍼서가 아니라 해방감에서 오는 눈물이었다. 정의가 마침내 찾아왔다. 6달 후 나는 강원도의 옛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그 집이었지만 느낌은 달랐다. 나는 집의 일부를 팔았고 그 돈으로 3가지 일을 했다. 첫째, 나는 자녀들에게 착취당하는 노인들을 위해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숙부님망재단을 설립했다. 둘째, 나는 마침내 유럽 여행을 떠났다. 로마에서 커피를 마시고 파리에서 산책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살지 않았다. 셋째, 나는 옛집을 새로운 시작의 집으로 개조하여 학대받은 여성들을 수용했다. 나는 사연을 책임자로 고용했다. 1년 후 나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민준 씨가 쓴 편지였다. 그는 사과했고 감옥에서 다른 불효자식들의 사건 몇 건을 고발하여 속죄했다고 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그를 용서했다. 지은이는 어땠냐고? 그녀는 나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다. 내가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고. 나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다. 그녀가 자기 자신을 망친 것이지 나는 그저 진실을 밝혀냈을 뿐이었다. 2년 후 내 70세 생일날 나는 옛집 정원에서 파티를 열었다. 정원을 가득 메운 친구들과 새로운 시작의 집에 도움을 받은 여성들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내게 감사로 가득 찬 글이 적힌 앨범을 선물했다. 보세요. 서연이 말했다. 아주머니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70세, 흰머리가 성성하고 주름 속에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 숙부는 더 이상 없었다. 이제 이 숙부는 다시 태어난 자유로운 숙부이었다. 나는 남은 생애를 통해 한 가지를 증명했다. 결코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굽히지 마라.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날부터 나는 마침내 사는 법을 배웠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법을.